자, 그리고 산삼진 9구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면역이 필요한 시대. 야생 산양 산삼 99% 원액 제품을 홍삼값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양 산삼은 사람이 산에 씨를 뿌린 다음에 농약이나 비료를 주는 등의 재배 과정 없이 자연히 키워내도록 놔둔 삼입니다. 산에 씨를 뿌린다는 것 빼놓고는 산삼하고 똑같죠? 해발 600m 이상 산에 씨를 뿌리고 7년 동안 생장을 기다리는데 한 뿌리씩 수작업으로 삼을 채집해서 임업진흥원 인증을 받고 선별한 산양산삼을 골라서 최적화된 공법으로 액기스, 진액을 추출했습니다. 자, 시간을 들여서 자연히 키우고 사람이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통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합니다. 산삼진 9구의 현재 온라인 가격이 36만 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 주문하시면 한 박스 값에 2박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박스에 18만 원꼴. 하루 6,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산삼 거의 한 뿌리를 마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문의 1688-3323. 네, 1688-3323입니다. 설 선물로 산삼진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추가 선물도 드립니다. 바로 산삼 매실 원액인데요. 면역력 향상에 정말 좋은 산삼진 9구도 만나시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산삼 매실 원액은 덤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삼진의 설 명절 배송 마감은 서울 경기 수도권의 경우 1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이전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자, 혹시라도 아직 설 선물 준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김용민닷컴에서 검증된 명절 선물 산삼진 9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희 씨, 건진 법사님께 선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삼진 9구. 네, 정말 좋습니다. 천공수수님께도 보내드려야지. 네, 천공수수님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순하네요, 근데. 야, 좋아요. 네. 드셔보셨습니까? 네, 드셔봤어요. 그래,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힘이 넘쳐납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진 9구. 아유, 좋아요.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 소주에 타 먹으면 어떨까요? 맛있죠. 근데 이 귀한 걸 소주에 타 먹어요. 산삼을 소주에 타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 왜냐하면 소주도 열량이 많고, 그렇지. 이 삼도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몸에 열납니다. 몸에 열나요. 윤석열이 먹어야겠군요. 윤석열. 추울 때는 이렇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한양 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민주당 내 기성정치인들의 기득권 포기선언, 이재명 후보의 눈물의 호소, 과연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어저께 그 이재명 후보 눈물의 호소를 봤는데 네. 가족사에 대한 건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어저께 이제 자기 어릴 때 지냈던 그 상대원 시장 가갖고 했잖아요. 네.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이제 나의 그 과거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대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게 믿는 거는 그 어려웠던 시절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386 기득권 포기를 선언한 이 선배님들은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대비가 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꾸준히 적어도 이제 지지층 결집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지금 이 기득권 포기 선언하고 그 이재명 후보의 눈물 이게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지지층한테는 좀 울림을 주고 같아요. 약간 마음에 좀 불을 댕겼다고 할까요?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우리 이제 눈물 하면 생각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 그쵸. 그렇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유시민 장관과 문성근. 지지자들이 이제 문성근 선배 같은 분들이 개혁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참석해서 고마움의 눈물 네. 한 방울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이 어떤 눈물이라고 보냐면은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눈물인 것 같아요. 고향에 가서 흘린 눈물인데 다만 저는 그런 부분은 다르다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사과나 그런 눈물을 자주 흘리는
돌리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은 좀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요. 원래 정치인은 내가 대중을 책임진다라는 허세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 공명이 조조에 100만 대군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는 이제 군사 1000명밖에 없으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검문고 타면서 유유자적 놀고 있는 거야.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라. 100만 대군이 쫄아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억울하죠. 대장동 관련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심을 지키겠다는 눈물을 보였는데 이 한 번으로서 저는 효과는 100미다. 가장 제일 잘 나갔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우리 지지층들과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눈물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원 시장 하니까 이태원 시장이 생각납니다. 이태원 시장은 누구의 공간이었습니까? 해방촌들의 공간. 너 이명박이다. 네, 너 이명박이다. 예. 이제 이명박이나 이재명이나 둘 다 이제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을 목말라 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발점은 비슷했지만은 지향하는 바는 달랐어요. 이명박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했다면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정치를 택했고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던 반면에 이재명은 함께 잘 사는 길을 꿈꾸면서 프롤레타리아도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생애 모든 것을 걸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죠. 변호사가 되고 사실 사법연수원 성격도 좋았기 때문에 판검사를 할 수도 있었고 서울에서 개업할 수도 있었는데 고향으로 내려온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시장, 상대원 시장 하니까 이태원 시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유, 대조. 김용민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둘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난하셨던 건 다 알고 있는데. 김용민 씨가 그래서 이 내용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마이너리티 이재명 개정 증보판. 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권 찍었어요. 여러분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이게 한번 읽으면은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런 아마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을 보면 답답하고 화나는 게 뭐냐면요. 막 공약을 내세웁니다. 별별 공약이 다 나와요. 근데 그 공약을 보면서 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은 당신들이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 그렇잖아요. 공약만 내건다고 그게 다 실현이 되면은, 그리고 기왕이면 진보정당 찍지 뭐하러 약속도 맨날 위반하고, 대선에서 공약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국민들이 안 지킬 것이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고, 다 지켰다가 나라 거덜난다. 이딴 소리나 해야 되는 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94%, 최하 94%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머리가 좋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실행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치적 효능감은 그냥 당연히 구비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모양인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 가능하지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는 거 아닙니까? 효능감 없는 정치. 아니 심상정이 그거 할 수 있겠어? 근데 심상정 후보는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너무 말만 청산유수야 진짜로. 원래 그게 저기 있어요. 실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말만 청산유수. 말은 이제 다 맞는 말 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레토닉 진보라고 합니다. 레토닉 자신의 진보. 이제 네. 그 말로서 선명성만 부각시키는 거지 현실성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헤비 악플러가 된 사람이 진중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에 그 경선 국면에서 죄송하지만 이젠 죄송합니다. 또 도와주시니까 제가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낙연 전 총리 굉장히 갔었죠 어저께 같이. 비판적이었던 이유가 아니 본인께서 총리를 하고 당대표를 할 때 뭐 했냐 이거야. 아무런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4.7 보궐선거에서 몰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나같이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그 책임까지 지냐고.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빡쳤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야 대체? 그 4.7 보궐선거 패배. 그때 그냥 책임론이 실종됐었어요 그때 진짜. 그때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그때 이제 재밌는 게 코로나- 당 대표는 사퇴한 이후에 보궐선거를 선대위원장으로 치렀거든요. 그렇죠. 책임론이 사라지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또 들어가 계시고. 이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서 저는 정말 이재명 씨는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큰 정말 하늘이 내린
지도자다라는 표현을 쓰면 예전에 전두환 때 지상파 방송들이 떠들었던 그 레토릭하고 똑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참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불세출의 그런 정치 지도자다라는 평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 효능감이 높은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분당이 이긴 적이 없죠. 맞아. 다 이겼어요. 분당을 다 이겼어요. 왜? 아니, 민주당 간판으로 분당에 나가서 이긴다는 건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손학규 같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겨우 이겼을 뿐이지. 근데 그 이후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로 성남은 그야말로 민주당 텃밭이 됐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 잘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민주당한테 실망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시켜주시면은 정말 야,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정치적 효능감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정치에 대한 혐오? 그런 게 왜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믿고 찍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너무 지금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아니 저는 뭐 좋습니다. 민주당도 싫고 문재인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후보도 싫고 좋은데 그러면 무속은 좋습니까? 그렇죠. 아니 김건희 녹취록 또 무속 논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무속 논란은 문제가 지금 되고는 있는데 여론에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최순실 때도 그게 뭐 급격하게 반응이 되는 그렇지는 건 아니라고. 않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게 지금 집권을 한 상태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과거의 것들에 대한 무속의 어떤 중독 이런 부분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근데 오늘 또 추가 녹취록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배신당했다 이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 녹취록의 내용이 약간 이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이 너무 많이 지금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서서히 드러나는 게 네. 이제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 네, 처음에는 좀 누구야? 그렇죠. 김건희가 어느 정도 이게 공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얘를 잘 포섭하면은 나중에 쓰임새가 있겠다. 그렇죠. 그 진보 유튜브 안에서 무슨 정보가 도는지 알 수 파악할 수 있겠다. 있고. 네. 복잡한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아마 이 멘트는 공개되기를 바라는 멘트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멘트는 일부러 더 세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요.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고 또 거짓말인 대목들은 또 목소리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주 확신에 차게.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가 지금 자꾸만 공중파나 뭐 유튜브나 전체적으로 이 녹취록을 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대목을 좀 정확하게 가려서 듣지를 그 못하는 맥락을 부분이 있는 것 정확하게 같아요.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뭐 MBC는 그냥 들려주는데 너무 천착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가면 한 번은 여론에 이게 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속이요? 지금 무속도 그렇고 지금 그 조국 교수 관련 오늘도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뭐 조국 딸 조민 씨가 뭐 불쌍하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좀 합쳐져 가지고 한 번은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좀 따여서. 아, 네. 저 윤석열 지지율에. 예. 예. 지금 이제 현재까지도 대선 국면이 회고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쵸.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부동산 이 키워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씨가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행보가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건데요. 어느 순간에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선거라는 것으로서 프레임이 전환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중도층의 확산을 발목을 잡는 요소로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미 이제 바닥에 지뢰로서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이 만약에 없었다면 녹취록이 딱 나오는 순간 저쪽 야권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ARS, RDD에서는 야 열심히 우리 전화 받자. 이러면 표심을 또 왜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사실 김건희 씨 녹취록이 제일 큰 역할을 한 거는 홍준표, 유승민 이 두 분은 절대 이제 윤석열과 한 배를 탈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됐어요. 만들어버린 그 좋은 소득이 있어요. 하나. 큰 소득입니다. 좋은 소득 네. 이상입니다. 우리 편이 잘하는 것보다 적들이 분열해야죠. 행여나 후보 교체론 이런 거 글쎄 뭐 하여튼 뭐 여지는 없겠지 뭐 이 상황에서 하여튼 홍준표하고 윤승민이 다시 합쳐질 그런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 뭐 군 얘기 나왔을 때 네. 이거 진짜 열불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윤석열 쪽에서 좀 몸낮춰서 아유 우리 저 그때 뭐 사적 대화였는데 그치. 확인 않고 그냥 얘기한 건데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냥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래야 되는데 홍준표한테 대뜸 큰 소리 쳤잖아요. 네, 당신 공천 요구한 거 그거 부끄럽지 않냐? 사죄하라.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홍준표 뭐 후보가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거는 제가 파란 넥타이 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빨간색이 그쪽 당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거고
그걸 똑같이 이제 무속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공천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치권의 상도위를 어기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인이 만나서 공천 이야기하죠. 제안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디 가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이야기해서 뒤통수를 쳐버린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땡땡땡 그렇잖아요. 양아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그런 짓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2시간 만찬은 그럼 왜 했어? 2시간씩이나 밥 잘 먹고 나서 뒤통수를 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결론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말하자면 잘 봉합하고 다시 한 배 태우려고 한 마음으로 간 것 같아. 근데 이제 홍준표가 처가 문제 운운했잖아요. 이거 갖고 왔지. 김건희가 대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틀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그쪽에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김 PD님이 이야기하시는 처갓집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 김건희가 대노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구 공천 관련해서 지금 대구 중랑구에 김재원 씨가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김재원과 권영세는 같은 검사 출신의 친박 출신입니다. 김재원도 검사 출신이에요? 아, 김재원 검사 출신이에요. 그거 모르셨구나. 예.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이 김재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겠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권영세와 김재원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뒤통수를 친 것이다. 한 거구나. 윤석열은 뭔지도 모르고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상관없이. 윤석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지금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당대표보다도 높은 대선 후보와 다른 후보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일개 사무총장이 홍준표한테 전화해서 난리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조직 논리에서. 그렇죠. 네. 네. 김재원이 원래 홍준표 캠프에서 키웠다가 배신했다 그런 얘기도 있긴데 그렇지는 않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친윤이죠. 친윤이면서 끊임없이 홍준표 의원을 저격했죠. 그리고 이제 김재원 의원을, 현 최고위원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여파가 있을 것이고, 조금 기다려 보면은 특히 그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론의 반향이 있을 것이고, 또 중도층으로 윤석열의 지지세가 확산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직은, 그리고 네. 앞에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우리 과학기술 입국을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가 무속인들과 또 합치는 것도 이 명분을 없애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일화에도 그래서 이제 영향이 있고, 장애 요인을 만드는. 과학기술과 무속은 정말 극과 극 아닌가요? 아니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 기독교계거든요. 개신교 세력인데 그렇지. 지금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개신교가 느끼는 이 무속 논란에 대한 감정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저는 폭발이 한다고 보거든요. 평화나무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지금 특종 터뜨리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세계 일본 뭐 종교적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다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 무속 논란에 대해서 발끈한 거잖아요. 지금 네. 다른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그리고 지금 건진법사가 코마나 콘텐츠 고문 명함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관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지금 강진구 기자가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여파가 있을 걸로 좀 보여져요. 지금은 조금 미미하게 아직은 영향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건 살아있는 불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좀 추이를 지켜보시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을 몰아낸 그 무속 정권을 몰아낸 분들 아닙니까? 무속 정권.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게 동의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내세우는 구호를 널리 좀 구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윤석열이 당선되면 김건희가 집권한다. 아 실제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건희가 윤석열 머리 위에 있고요. 사실상 김건희한테 지금 윤석열이 가스라이팅 당한 게 그러니까 아닌가 김진애 이런 생각이 의원님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가스라이팅 누구도 흔히 이제 많이들 그냥 대통령 부인인데 부인이 뭐 그냥 설쳐봤자 뭐 이런 이제 가부장적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 머리 위에 있어요. 김건희가 남자고 윤석열이 여자라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 정도로 윤석열이 말 잘 듣나 봐요. 아 이게 또 말 잘 듣는다고 하면 또 말 잘 듣는 남편이라 그래갖고 또 좋은 이미지가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건희가 하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기 김건희가 영적인 게 자기가 좀 더 높은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신기, 무당보다도 더 신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여기에 좌지우지 된다면 진짜 앞으로 김건희가 집권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권하면 이런 말도 했고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신다면은 아니 윤석열한테 투표했는데 어떻게 집권을 김건희가 하지? 아니 박근혜한테 투표했는데 어떻게 최순실이 집권하지?
이런 우를 또 범하실 우리 국민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영부인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 많고 지금 이제 곧 등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대택 선생이라고 네네. 어제 저희 김용민 TV 나오셨는데 네.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이 만난 배경 그거 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 정대택 선생, 내가 좀 쉽게 설명을 그 하겠습니다. 신도사가 했다라는 거죠. 아, 무정스님. 무정스님? 네. 자,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의 주장일 뿐이고 하여튼 자기가 아이디어 내서 둘이 결혼하게 됐다고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은 우선 제쳐두고 사실 정대택 선생은 최은순 씨하고 동업관계였다가 예. 한마디로 뒤통수를 그쵸. 맞았어요.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쵸. 계약서는 강요에 의해서 법무사가 정대택이가 최은순 강요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그 만든 사람을 김건희라고 정대택 선생은 의심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검사가 이제 양재택이 힘을 발휘했고 양재택 힘으로 해서 그래서 정대택 선생이 기소되고 법원 가서 감옥 가셨죠?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네. 감옥살이도 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 와중에 보니까 양재택이하고 김건희가 동거도 했고 뭐 또 셋이 같이 체코로 여행도 가고 뭐 그런 저간의 상황을 딱 보면서 이거 이제 뇌물을 받은 거다. 공직자인 검사인 양재택이. 그래서 딱 소송을 냈지. 그 피의자가 됐어. 형사 피의자가 됐어. 양재택이. 김건희가. 아, 김건희가. 왜냐면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이니까. 예, 예, 뇌물을 그렇죠. 받은 사람은 이제 양재택이고. 숨어 지냈다는 거야. 이런 와중에 숨어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지, 이건 자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 조남욱 회장을 이제 찾아갔더니 조 회장이 자기가 이제 관리하는 대상인 윤석열 중수부과장을 만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피의자인 여성과 검사인 남성. 근데 그 무렵부터 윤석열이 김건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던 거죠. 아, 그 아크로비스타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확인된 건 2010년 이후인데 결혼은 이제 2012년 3월 11일에 했어요. 그 2년 동안 사람이 뭐 동거하다가 혼인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만나게 된 게 피의자로서 검사로서 만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2011년에 열린공감TV 보도에 따르면은 SBS 김모 아나운서하고 예. 김건희 그쵸. 씨가 같이 다니면서 김건희가 내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지금 윤석열하고 동거 중이었는데 남편이 따로 있어. 딴 남자야. 이쪽은 윤 씨, 저쪽은 김 씨.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윤석열하고 김건희의 관계는 성상납 받는 사람과 이제 하는 사람 그 관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언을 하더라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뇌물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결혼했다고 과거지사가 다 불문에 붙일 일인가요? 결혼을 되게 급하게 했죠. 뭐 때문에 급하게 했는지는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하여튼 성상납 관계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두 사람 사이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될 상황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의혹을 황당하죠, 털지도 지금. 않고 참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게다가 또 윤석열 이 사람은 지금 뭐 경제 안보관이 완전히 MB 박근혜하고 똑같습니다. 박 교수님. 네. 이거 너무 좀 현격하게 작용 미달 아닙니까? 지금 언제적 MB 박근혜 때 안보관이에요. 그렇죠. 뭐 선제타격 이야기인데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선제타격이라는 게 우리 한미연합사 체제의 공동방위 체제에서 전시작전권 문제가 존재하는 우리 한국에서 이게 결정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가 아닌 다음에는 킬체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제타격하게 되면 국제법상의 타국에 대한 침략 행위가 됩니다. 예. 예방 타격이라는 게 뭐예요? 저쪽에서 쏘지도 않았는데 예방한다고 타격하는 거. 선제 공격이지. 그쵸, 선제 공격. 이게 참. 황당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왔어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보수적이고 해서 미국의 우호적인 듯 하나 예측할 수 없고 전혀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균형감 있는 이재명 후보가 낫다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참 염려가 됩니다. 자, 오늘 그 최은순 2심이 있었는데 무죄가 났어요. 1심에서는 3심이 나왔고 정경심 3심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3심마저도 예를 들면 상고 기각. 이미 그 재판부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동해안대 PC 그리고 조국 장관 PC 그쵸. 증거 능력 없다 이렇게 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걸 한 거 아니에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그 논리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좀 증거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된 그래놓고 건데. 상고 기각을 한다? 이게 설마 좀 끝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제 그 동양대 그 뭐입니까 조교실 PC입니까 시간 강사 PC인지 뭐 시간 강사, 하도 오래돼서 이제 휴게실. 예 PC가 그게 실제 소유를 누구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쵸. 작성한 사람의 그거냐 뭐 아니면 이거 관리한 사람의 그걸로 봐야 되느냐 뭐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데 이제 우려하는 측면은 이거더라고요. 완전히 무죄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아니냐. 무죄는 뭐 기대하지 않고요. 근데 핵심 표창장. 그렇죠, 그렇죠. 표창장 것만 무죄가 난다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면은 일부 무죄 취지로의 파기환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안 되고 그냥 상고 기각으로 해서 4년형이 그냥 땅땅땅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법원이 완벽하게 윤석열한테 줄 섰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도 이제 초반에 사법개혁을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결국 이제 사법부든 검찰이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스스로 이제 허물어지지 않는 바벨탑이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재판의 공정성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배심 문제라든가 하는 판결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적인 개입이라는 형식으로 어떤 좀 다시 하나의 우리가 프로세스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심도 배심원으로 가야 되고요. 아니 배심제도도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참여재판이라고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로 어떤 국민들이 의견을 내면은 그냥 판사가 쌩깔 수 있어요. 그냥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하고 내 멋대로 판결할 수가 있다고 우리 그렇죠. 구조는. 네. 근데 그 단지 그 1심만 그렇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돼 있는데 배심원제로 바꿔가지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민의 법상식에 부응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뭐 이게 AI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발달하는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이 전문적 영역의 존재를 뛰어넘는 국민 다수의 지식이라든가 지적 능력이 향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과거식의 이거 옛날 그리스 로마 때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현자들이 하는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글도 모를 때 하던 방식의 재판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한번 우리 근본적인 좀 회의를 한번 품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면 이게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정경심 교수 3심에 대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증거 지금 동양대 PC는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기각이 될 가능성도 좀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아, 그래요? 변호사들이. 예, 그래서 진짜 이걸 받아봐야지 알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원순 씨가 오늘 이제 생각지 못하게 이게 지금 무죄가 근데 사실은 나와가지고 그 동양대 PC 이런 게 핵심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핵심 핵심 증거가 증거죠. 지금 증거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주 자잘한 증거 갖고 위조한 게 맞다? 아니 그 검찰이 말이죠 2심에서 자기들이 한번 표창장 위조를 한번 해보겠다. 아, 그거 맞아요. 그때 못하지 않았어요? 정경심 방법으로 못했어. 네, 못했잖아요. 그 재판부도 그거 못했다라고 아예 판단을 했고요. 뭐야 그게? 아, 근데 이거 재판이 그러면은 이게 재판을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이 최은순 씨 건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앞에 분명히 유죄였거든요, 1심이. 네. 근데 어떻게 이게 180도로 뒤집힐 수가 있는 건지. 이거는 돈에 대한 거니까 계좌 보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뒤집힐 수가 있나?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강욱 대표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니 장모가 동업을 했어도 혼자만 무죄? 딴 사람들은 다 유죄인데. 각오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또 이런 가운데 윤희숙이 또 무혐의가 났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졌습니다. 좀 뭐랄까 그럴까 안 그럴까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야 너희들 한번 엿먹어봐라. 우리 법원이 똘똘 뭉치면 너희들 다 재미가 없을 거야. 이러는 건지 싶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윤석열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심이 이제 충분히 가는 정황이죠. 이게. 이재명이 집권하면 좀 달라질까요? 그 그렇죠. 자체로 달라지겠지. 그런데도 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하나의 이 과정으로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따로 이제 가는 걸로 아시는데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현재의 일들은 검찰개혁을 게을리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래 사법부가 여론 동향을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나오는 여론조사 거 눈치 본 거네요. 여론조사 눈치 본 거고.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구조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전 세계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거기도 전부 다 판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 헌법재판소도 전부 다 판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외국에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외국에 있는 나라들은 검사 출신도 있긴 해요,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보편적 상식을 지닌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교수도 사실 요새는 그래. 뭐 그렇게 보편적 합니다만. 상식이라고 앞에다 표현을 하시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의 모든 것에 법조 과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도 그건 있는 그렇고 것 같아요. 수많은 권력 과잉 기관들이 전부 다 법조 과잉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검찰 출신들이 법조 인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답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유전무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치 쪽도 변호사들이 너무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아니, 그 변호사들이 들은 게 미국식의 로펌의 변호사면은 다르죠. 다른데 우리는 이제 기관에 근무하던 법조인들,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던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우리는 정치적 판단을 했어라는 선언으로 봐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자, 단일화는 물 건너갔습니까? 지금 지지율이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하다가는 한 자릿수로 다시 내려가겠어요. 조만간에. 그러면은 결국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거고 그 그러니까 누가 더 단일 후보로 적합하냐.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그렇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저께 방송 보니까 3자 필승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안철수 후보가 만약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그때도 3자 필승 그대로 3자 필승론으로 가능해요? 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전략이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철수는 지금 단일화가 죽도록 하고 싶은가 봐요. 단일화하면 자기가 될 수 있다라는 아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라라고 하는 거. 거예요. 아, 본인은 계속 튕기더니 네, 저 죽도록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게 안철수하고 단일화해도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중도표가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다. 왜?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이 했던 행보가 극단적인 보수 행보를 했고 그렇죠. 무속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보수를 최대한 결집시켜서 3자구도에서 이기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게 그럼 국민의힘 쪽에 일각에서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3자 필승론이죠. 그게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민주당도 3자 필승론. 3자 필승론이 나오는데 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요 정도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올려야지 윤석열 지지율을 가져감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주변의 3자 필승론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선거 구도를 너무 위험하게 엉터리로 일는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진짜 화가 나는데 그 왜 엉터리인가 하면요. 보수와 중도까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정권 심판론이 더욱더 커진다는 뜻이고 기존의 프레임으로 그대로 흘러가겠다는 뜻인데 그거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안철수에게 간 표를 가져와야 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양강구도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빨리 빠져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빠질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보니까. 네. 안 될 후보에게 뭐 굳이 그렇죠. 한 5%가 이제 그 안철수가 그 핵심 뭐 지지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태풍 부나 지지할 안철수 5%라고 봅니다. 후보가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적으면 그쵸. 적을수록.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안철수 후보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7%, 8% 적절하게 중도표를 가지고 있고 보수를 다 가지고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우리는 푹 빠져가지고 중도표가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국민의힘에 못 간다라고 국민의힘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표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정권 교체론이라는 이 프레임을 빨리 미래 그 구도로서 깨야 된다. 뭐 선진국론 구도, 국민통합론 구도 이런 걸로 깰 수도 있고 또 뭐 우리도 태행적 구도를 하나 만들어낸다면은 무속, 수구, 골통, 반무연대. 반무속 연대라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 구도를 깨는 게 중요합니다. 무속이 점점 천천히 파급된다면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또 이제 어느 정도 녹취록 국면에서 벗어나서 조금 벗어나야 실력 대 실력으로 그렇죠. 붙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독한 또 다른 기재로서 기술로서 이렇게 승부를 하기보다는 실력 대 실력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 판을 흔들어야 되는데요. 네.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나는 이대로 윤석열이 당선되는 건 두고 못 보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뒤통수를 그래요? 너무 세게 쳐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맞아요. 홍준표 후보에게는 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정권 교체론이라든가 기존에 지금 우리가 포위되어 있어요. 민주당이 포위되어 있는 구도입니다. 이거를 깨는데 저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무속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윤석열 지지율 하락했던 윤석열 층에서 이탈한 층이 안철수로 갔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무속 논란이 있었어요. 이 안철수에게 간 층은 일로 갈 수가 없어요. 무속 논란 때문에. 왜냐하면 보수층이면서 중도층이 빠지면서 안철수에게 갔거든요. 예. 물론 이재명도 갔지만 예. 그래서 일로 윤석열에게 다시 못 간다. 지금 빠지는 층이. 그럼 이 층은 무당파로 가거나 아니면 이재명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설 밥상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기에는 또 코로나 국면이 또 심상치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럴 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가족들이 모이신다면은 누가 정상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싸웠던 사람들이냐? 뭐하고 싸웠느냐, 이재명이. 이 바로 토건 세력들하고 싸우지 않았느냐. 그 무수하게 많이 음해를 당했고 고초를 겪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이재명의 삶도 한번 주목해달라. 뭐 거칠게 싸워서 뭐 형수한테 욕설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과도 하고, 그리고 가족사라는 게 또 그렇지 않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 무속 좋아하고 북한에다가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그리고 정말 너무 무식한, 사실 이런 무식한 윤석열의 면모가 드러나면서 11월, 12월 그렇게 저쪽은 하강하고 이쪽은 떴지 않습니까? 네. 그 구조를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정상적인 실력 대결로 빨리 판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면서 한번 보자. 객관적으로 누가 더 실력이 있냐, 누가 더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능력과 또 실적을 담보하느냐라는 점, 이런 점을 좀 강조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마음을 얻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후보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정치 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